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의 김유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다문화 가족을 쉽게 접할 수 있죠. 국제 결혼과 귀화자의 증가로 다문화 가족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국내 신생아의 약 6%가 다문화 가족에서 태어나고 있는데요. 기존의 다문화 정책이 결혼 이주민의 정착 지원과 차별 금지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이제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구경석 전라남도 국제교육원 다문화 교육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정서 조선이공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서용수 국제이주문화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김분옥 광주이주여성연합회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갈수록 국제 결혼에 의한 결혼 이민자 가정이라든지 또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는데 그 유형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경숙 부장께서 이 다문화 가족의 유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예, 다문화 가족의 어떤 유형은 다양하게 지금 나누고 있긴 한데 교육부에서 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실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형을 먼저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국제 결혼 가정과 그다음에 외국인 가정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국제 결혼 가정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결혼을 해서 만든 어떤 가정인데요. 이 국제 결혼 가정도 크게 두 개의 어떤 파트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국제 결혼 가정 중에서 주로 초혼에 많이 해당되는데 국내에서 아이가 출생한 그런 네. 다문화 가족이 있고요. 재혼 가정들이 또 많이 있는데 그 재혼 가정 속에서는 국외에서 재혼 가정한 부모 중에서 외국인 부모가 국외에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아이들 우리가 중도 입국 학생이라고 또는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아이가 포함되어 있는 국제 결혼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크게 저희가 세 개로 지금 나누어서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 아이가 있는 국제 결혼 가정하고 그다음에 중도의 외국에서 들어온 아이를 포함한 그런 국제 결혼 가정하고 그리고 또 순수하게 외국인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가정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 가정을 비롯해서 국제 결혼으로 이제 맺어진 가정인데 자녀가 이제 국내 출생 여부에 따라서 또 세분화돼서 이렇게 유형 지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서영숙 대표께서도 뭐 조금 더 덧붙여서 네. 알려주시죠.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가족이 탄생과 다문화 가족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우선 그 용어 정의부터 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 가족은 법적으로 규정된 용어입니다.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다문화 가정 혹은 다문화 가족을 결혼 이주민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및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확정되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가족은 외국인 가족과 구별되는 형태의 가족이라는 의미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주 노동자, 난민, 유학생, 세터민 등등의 가족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초반에 다문화 가족의 유형과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짚어보는 이유는 사실 그들을 구분짓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유형에 대한 설명들을 쭉 들어봤는데 어떻습니까? 광주 전남에 그렇다면 이 다문화 가족의 현황이 궁금합니다. 이정서 교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문화 가족이나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또 정착한 건 다 아시는 것 같지만 2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이걸 이제 제도권으로 끌어와 가지고 다문화 정책 지원법이랄지 이런 관련된 법적 정비가 시작되는 건 2008년이기 때문에 불과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문화 지원법으로 어떤 복지 지원이나
관련된 제도가 한 13년도밖에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쭉 현황을 살펴보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족센터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운영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현황을 간단히 제가 아는 대로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거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제25조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건강가정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또 인간된 삶에 대한 보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다문화 가족에 대한 현황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집계된 것도 있지만은 아직은 법무부 출입국구 외국인정책본부에서 3개월마다 해놓은 자료가 아마 제대로 우리가 기준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하나는 외국인들이 지역별로 현황에서 전남과 광주를 보면 먼저 전남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은 총 31,979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제 집계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어디가 많이 분포되어 있느냐, 이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요수가 많이 분포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4,634명. 그 중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보면 남성이 한 3,284명 정도, 여성이 1,350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남에서는 개략적으로 본다면 영암, 그 다음 나주, 완도 순으로 지금 우리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광주로 온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광산구가 월등합니다. 전체 한 55.76% 인원수로 말하면 이제 11,642명 정도가 지금 이제 거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구 지역에 보면은 4,486명, 그래서 한 25%. 동구가 한 1,596명, 3.5%, 7.5%죠. 남구도 거의 비슷하고 뭐 그런 분포로 이제 우리 지역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전국 분포로 따지면 광주 전남이 높은 편인가요? 그러면? 광주 전남이 높은 편이죠. 네. 높은 편이고 대부분이 이제 우리 다문화 가족이나 이주민들 그 근로 환경이나 특성상 보면은 농어촌 지역으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분옥 대표께서도 갈수록 이렇게 증가 추세잖아요. 네. 더불어서 이 현황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붙여주시죠. 네네네. 지금 통계를 보면 광주 전남 통계를 보면 대부분이 저기 베트남 출신국의 이주 여성이 좀 많이 나오고 네. 중국, 그러면 한국계 중국, 일본, 필리핀 순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주춤한 상태이긴 하지만 아마 앞으로 또 이 이주민이 더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반면에 혼인도 많지만 이혼의 증가도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네. 연합회도 좀 요즘에 많이 들어온 사건들이 있는데, 그리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질을 볼 때에 광주보다 전남에 이주 여성이 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녀 때문에 지금 거주지가 그 남평에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거기 이주민을 만났을 때 광주에 있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발생이 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과 이혼을 보면 우리가 좀 신경을 좀 더 가다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광주와 전남도 조금의 차이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패널께서 지금의 이 현황들을 잘 살펴주시고 어쨌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앞으로 이 다문화 가정은 정말 우리랑 같이 상생해야 될 가정으로서 또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증가폭에 비해서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인식 변화?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변화가 많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서영석 대표께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도 이주민 당사자로서 많이 답답하고 참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15년 전이죠. 2006년에 노무현 정부는
이주 정책의 비준을 다문화 국가로 설정을 하면서 한국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현실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 이주민과 그 가족을 국제결혼, 저소득층, 농촌 총각이 배우자, 동남아시아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네. 넉넉하지 못한 존재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언론도 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대중매체와 언론은 간혹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연을 마치 그 결혼 이주민과 모든 다문화 가족이 삶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래 문화 다양성을 뜻했던 다문화라는 용어를 변질시켰고, 다문화가 어느새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과 그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 전체를 비하하는 말이 되게 해버렸습니다. 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 주에는 이미 노동 이주와 결혼 이주를 포함한 다양한 사연을 가진 많은 이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사회에 진출한 이주민들을 잘 포용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실 우리 그 민족들도 다른 나라에서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며 살고 있는 이주민이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제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정석 교수께서도 뭐 덧붙여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전남 같은 경우도 보면 학령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고, 반면에 다문화 가정은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이다라는 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1만 명이 넘어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언어나 문화 또 역사가 다른 그런 외국인 이주자나 근로자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계속 유입될 전망이고, 현 상황에서 본다면 또 사회 안전적인 통합과 또 안정을 가져가기 위해서 상호 간의 문화 차이를 극복해 가면서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 게 바로 인식 개선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덧붙인다면 이제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의 문화를 수용하는 데는 아직 익숙하지 못하는 이런 현 상황을 잘 극복해야 되고, 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어떤 틀에서 좀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우리 저성장 국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미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다라는 공동체 의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공동체 의식과 더불어서 요즘은 아이들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네.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도 그렇습니다.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건 이제 이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이 입장에서 한국 사회에서 정착해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건 뭐 김분옥 대표께서 가장 잘 또 알고 계시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990년부터 이제 다문화가 증가가 됐잖아요. 근데 처음에 오면 진짜 한국의 언어, 문화가 진짜 낯설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낯설기 때문에 그냥 많이 울은 사람이 아마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일 큰 벽은 언어죠. 소통이 네. 안 돼요.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에 말하면 비언어, 뭐 손짓, 발짓 한다고 막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다고 하시는데, 진짜 이 언어가 아무리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데 이 언어를 모르면 이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네. 아이하고 소통에도 그러고 아이 학습 지도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공기는 밥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학교에서 그 밥그릇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공기 놀이 있잖아요. 네. 그거 했는데 이 뜻 안에 한글은 똑같지만 어휘가 다르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우스운 일이 생기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나 이 언어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내가 여기 와서 돈 벌고 어떻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네. 언어가 진짜 내 삶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 그런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수용하는 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선입견으로 먼저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해주고 말을 하고 그러거든요. 일단은 내가 말을 하되 기다려주는 그런 그 수용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낮은 인식과 고정감을 해소시키는 먼저 나부터 실천해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와서 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한테는 낮은 인식이나 고정관념을 바라보지 않고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주민이 생활 수준을 이렇게 향상시키려면 제도적 장치 및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뭐 인적 물적 지원 서비스를 생각하며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정신으로 우리가 받아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배려와 존중 또 이제 언어적인 부분, 소통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구경석 부장께서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저는 이제 현장에서 다문화 가족분들을 많이 뵙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보고서에 보면 결혼 이민자하고 기여자 한국 생활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물어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경제적 어려움이 26%, 네. 그다음에 외로움이 24%, 언어 문제가 22%, 그리고 자녀 교육 및 교육 문제가 19%, 그다음에 생활 방식, 관습, 음식 등 문화 차이가 18%. 이렇게 보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때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20% 내외로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의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이제 들려드리고 싶은데,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하신 그 학부모님이셨는데, 그분하고 제가 이제 학부모 교육을 하면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자녀 교육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이의 어떤 자녀 교육만 생각하면 내가 필리핀에서 대학 교육까지 받았는데 깜깜한 동굴을 더듬더듬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라는 걸 자기 아이만 보고 있으면. 그래서 네. 어떻게 한국의 어떤 교육 제도 속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 것인가. 대학 교육까지 받았던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 이런 것들을 호소했을 때 상당히 사회 전반에 있어서 이 결혼 이주 여성 또는 외국인들, 다문화 가족으로 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사실 경제적인 거, 또 외로움, 자녀 교육 이런 문제는 이제 다문화 가정이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또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 우리도 힘든데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이라든지 자녀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짚어주셨는데, 유난히 다문화 가정 하면 그래서 취약계층이 많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정석 교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나 청년 실업 문제도 저희들도 심각한 문제에 접해 있고, 대외적으로도 보면 세계적인 불황에다가 또 코로나 환경에다가 일자리 창출은 어디 가나 가장 국가의 우선적으로 하는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보면 이제 우리가 취약계층 근로자면은 거기에 어떤 노인이나 또 다문화 가정, 또 여성, 장애인 등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또 소외된다라고 분류한다면 우리가 다문화 가정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 그 취약계층이 많은 이유는 뭘까라고 여러 측면에서 한번 고민도 해보고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마 작업 환경, 근로 환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이야기하면 다문화 가정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이 잘 고려되지 못한 점도 하나의 그 취약계층에 몰리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다문화 가정 근로자 특성상 현장에서 일하다가 아프다고 말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용자나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다문화 가족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자꾸 아프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근로자 어떤 영역 역할에서 조금 더 소극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느끼는 겁니다만은, 그래서 혹자는 국내인들보다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훨씬 더 2배 정도의 어떤 심적인
일을 하면서 부담을 느낀다는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근로자가 소속된 어떤 회사는 대부분 보면 어떤 소규모 사업장 또 정부에서 나오는 어떤 지원책으로 운영하다 보니 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내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애국인 차별 중 가장 대표적인 노동 현장을 우리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더 우리가 고민하고 또 일본분들이 신바람 나는 작업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노동 여건이라든지 또 가장 기본 인간으로서 기본돼야 될 몸의 건강 상태 이런 거에 대한 건강 지원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음으로써 이 취약계층이 또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자, 김분옥 대표께서도 덧붙여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우리가 아까 언어도 이야기했지만 성별, 남자, 여자, 그리고 나이가 많거나서 학력, 어디 가서 학력에게 어디 나왔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경력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보서 그리고 가난한지 가난하지 않는지 이런 걸로 해서 다른 계층에도 상대적으로 사회무에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취약계층이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통합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통합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정책은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미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은 우리는 사회 통합적을 외치면서 인간으로서 기본 권리를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함께 공존해야 돼요. 그래야 이 취약계층을 이렇게 누구처럼 이렇게 성별이나 연령이나 학력을 이런 데서 우리가 낙인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쳐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적 능력, 연령, 성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을 두어서 이 취약계층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도 분명히 있다 하는 부분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아직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문화 가족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도 여전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특히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권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권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구경석 부장께서 인권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수용성이나 또는 인권이나 차별 이런 게 떨어져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인권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똑같이 누려야 할 권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려야 되는데 이게 우리라는 속에 들어있는 우리는 당연히 누려야 되지만 우리 이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 나머지 다문화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차별과 편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현재 이제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회에서도 가끔씩 매스컴에서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어떤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굉장히 이건 인권적인 문제 이전에 인권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수용성이 높아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2012년부터 3년에 한 번씩 다문화 수용성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항상 조사를 하거든요. 네. 100점 만점으로 조사를 하는데 2012년도에 51.17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2018년에는 52.81점으로 6년간 1.6점 올랐거든요. 결국은 이 말은 뭐냐고 하면은 이미 다문화 사회는 거의 들어와 있는데 이게 100점 만점에서 52점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진짜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인권 사각지대에서 굉장히 힘든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우리라는 속에 다문화 가정인지 소외계층이든지 모두가 포함되는 우리 모두로 바꿔가는 다문화 수용성을 빠른 시간 내에 이걸 끌어올리지 않으면 이 부분을 쉽게 해결되기가 어렵겠다 하는 네.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방점을 가지고 우리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를 강조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라는 틀 안으로 네. 다문화 가족을 같이 포함시켜야 인권도 함께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서영숙 대표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인권보호 필요성에 관해서 얼마 전에 발생했던 예시 하나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7일이었어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인구 증가를 위한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를 추진한 문경시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2021년 4월 중순에 문경시가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추진 협조문을 SNS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 홍보물을 살펴보면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혼인 연령을 놓친 농촌 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이제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문경시가 추진한 사업 자체가 이주 여성에 대한 성차별, 인종차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민간 행정사에 이런 사업들을 요청한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상업적 국제결혼의 문제를 이제 관리 감독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이제 조장하였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법에 의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권 보호를 말한다면 그 최근에 10만 명이 참여로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된 평등법이라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 목표는 6월에 달성되었는데요. 국회 법사위는 차별금지법 심사를 국민동의 청원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지만 이미 2달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심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를 비롯한 이주민 지원 인권단체들은 법사위 의원들에게 하루빨리 조속한 제정 촉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뭐 한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서 어떤 차별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에 대한 사례들을 적절하게 또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이 그래서 훨씬 더 지금보다는 더 세부적이고 많아져야 하고 다양해져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뭐 큰 틀에서 다문화 가정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들을 뭐 언급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의 이제 지원들이 결국은 필요해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최소한의 어떤 생존 언어를 위해서 이들에 대한 한국어 지원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한데요. 김분욱 대표께서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금 언어 한국어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각 다문화 지원센터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비영리 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친 내용이 상식이, 의학 용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병원에 가면 생명이 좀 위협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좀 의학 영어를 배운 사람도 가도 조금 두렵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광주 의료관광협회에서 여러 나라 언어별로 기초의학 영어 진로과별 임상 수업하고 언어별 전문 교수를 해서 통역 실습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해서 의료 통역사를 해서 우리가 뭐 중국이나 몽골이나 이렇게 온 사람들 의료 통역도 하지만 병원에서 그리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통역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이런 것은 많이 있는데 조금 더 그 심화 교육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좀 받아야 워크숍 이런 것도 좀 해야 이 의학 용어가 머리에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도 시간이 좀 괜찮다면 언어봉사 어렵게 광주 이주미 건강센터 이런 데서도 진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네. 광주 산업인력개발
센터 그런 데서도 진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우리들이 가서 좀 통번역 자원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어 지원은 하지만 이제 사실은 가장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팠을 때, 병원을 방문했을 때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서영숙 대표께서도 관련해서 뭐 사례도 좋고요, 경험담도 좋습니다. 한 말씀 더 해주시죠. 결혼 이주민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지 하는 이제 문제는 매 토론회 때마다 거론되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거주하는 시간과 비례되게 한국어가 늘지 않는 것도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교육 목표와 또 현장에서 일상화되는 실천 간의 그 괴리 현상을 줄이지 못한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언어는 자신이 습득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결혼 이주민들도 그리고 모든 이주민들도 한국어 습득을 위해서 정말 피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부도 언어 문제에서만큼은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피부에 닿는 그런 인센티브를 좀 과감하게 아끼지 말고 지원을 아끼지 말고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네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결혼 이주 여성이라든가 또 아까 중도 입국 청소년 아까 학생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에서 살다가 전혀 한국어 모르는 상태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온 아이들, 자 이런 분들이 가장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언어는 지금 현재 결혼 이주 여성을 시군에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항상 수시로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외국에서 들어온 우리 중도 입국 청소년 학생들은 그 학생들이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학교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전부 제도화되어 있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면 한국어 강사를 또 옆에 붙여서 그 학생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또 별도로 시켜줍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학교에 들어온 아이들 보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한 1년 정도, 그 다음에 고학년 1년 6개월, 중학생 정도는 한 2년 정도 한국어 교육을 시키면 일반적으로 수업을 따라갈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이나 지금 외국인 부모님들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네. 우리나라에 오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옆에 선생님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장해서 오신 분들은 이제 제도나 시스템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지만 본인의 노력이 상당히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으면 5년 똑같이 5년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언어를 유창하게 잘하신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전혀 안 되신 분 계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좀 안타깝긴 해요. 네. 뭐가 안타깝냐면 들어오자마자 이런 다가센터나 이런 데서 교육을 받고 했으면 좋은데 맞벌이를 해야 되고 네.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네. 거기를 가다 보니까 교육 받을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이렇게 수준 차이가 나는 걸 보고 참 이걸 아까 어떻게 좀 이렇게 교육 나오면 그 어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생활비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고민하는 것들 좀 하나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한국 교육을 배우고자 하면 외국인이든지 학생들인지 어른들인지 다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이제 필요할 단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뭐 한국어 지원 뭐 금방 이렇게 습득할 수 있도록 네.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부모님의 경우에는 혹시 이제 언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그런 자발적인 노력 그리고 생존 때문에 혹시 이제 못 배우신 분들에게는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더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언어적인 부분은 사는데 가장 필요한 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많이 이제 강조를 해주셨고 또 한 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그들의 문화를 먼저 잘 이해를 해야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한국 문화를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습득해야 할지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이정서 교수께서 이와 관련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지 네, 알려주시죠. 각 나라마다 그 고유의 문화가 있고 문화라는 개념은 원래 이제 사회 송원들이 반드시 뭐 선천적으로 취득되는 건 아니고요. 학습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어떤 생활 양식이나 행동 양식을 일반적으로 문화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예로는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다르고 또 우리가 같이 육지 문화와 섬 문화가 다르듯이 자, 이들을 위한 쉽게 말하면 이주민들을 위한 한국 문화를 어떻게 체계화시키고 정착시키느냐는 건 대단히 중요한 우리 이주민들에 대한 어떤 복지 지원 정책도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장 먼저 이제 우리 한국 문화도 보면은 좀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런 다양한 한국의 여러 가지 체험하고 경험할 문화들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1단계, 2단계를 밟아서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본다면 한국 문화를 위해서는 우선 전통적인 그 명절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도록 크게 요구를 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념일이다, 휴일이다 이런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죠. 와서 보면 한국에 오면. 그다음에 여행지나 그다음에 예술 체험 또 다양한 직업 또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고 세분화시키고 정말 전문적인 어떤 지침서가 만들어서 하나하나 본인들이 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쓰겠고요. 그러한 노력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제 뭐 대부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 문화에 대한 발표회를 자주 갖는 프로그램이랄지 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한국 역사를 배우고 또 현장 답사를 통해서 어떤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한국 문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이런 한국에 오면 낯설기만 하는 이런 문화들을 하루빨리 본인들이 좀 적응하고 또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모두가 노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공감이나 이해도는 어떤가요? 구경석 부총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과거에 이제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을 할 때는 우리 이제 이정석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 어떤 전통 어떤 문화 그게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아이들이 많이 늘고 있냐면 중도 입국 청소년들, 중도 입국 학생들이 늘고 있으니까 그 학생들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태어나고 그쪽 학교를 다니다가 우리나라로 온 아이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바로 와서 한국을 익힘과 동시에 우리 문화를 바로 깨우쳐야 될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가장 밀접한 우리 한국의 생활 문화를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학교 안에 있어서는 보건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네. 과학실은 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강당은 또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서예실이라든가 이렇게 특별실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뭐 시간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쉬는 시간은 어떻게 한다거나. 그래서 베트남의 학제라든가 우리의 학제, 베트남의 학교 생활과 우리의 학교 생활 어떤 문화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안내를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으로 익히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돼가면 이제 학교 주변에 있는 보건소나 마을 도서관이나 또는 경찰서라든가 관공서들, 우리에게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체험을 통해서 익혀가게 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이동할 때 교통수단들, 버스를 어떻게 타고 움직이고 어떻게 가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우리들한테는 아주 당연한 것이고 뭐 그런 걸 다 가르쳐? 그거 다 할 줄 아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중도입국 청소년이나 처음 네. 오는 결혼 유재성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는 전혀 생소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 이런 부분들을 먼저 아이들이 익숙하게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부분들이 이제 전통 문화나 이런 곳으로 깊숙이 들어가는데, 왜 전통 문화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느냐면 교과가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네.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어도 마찬가지고 역사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떤 역사의 흐름을 갖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중대입국 학생들이 그걸 제일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냐. 그래서 민속박물관이라든가 또 보통 일반 박물관을 자주 체험을 가고 자주 또 거기서 느끼게끔 해서 아이들이 그럼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교과 성적과 또 연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어떤 생활 문화 어떤 간단한 것에서부터 우리의 전통 문화까지 깊숙하게 이걸 과정별로 이렇게 섭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학교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서 아이들이 훨씬 그 언어와 함께 문화가 연계되어서 지금 교육이 되고 있어서 적응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중도에 탈락한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학교에 적응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어떤 교육적 문화를 어떻게 가르치고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쌓이고 또 그들과 또 소통하면서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현장의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열정과 노고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문화라는 것 자체가 뭐 생활, 일상의 문화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사실 이런 문화들을 잘 이해하고 습득을 해야 정착까지도 또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 이제 가정 내에서 있는 시간들도 늘고 있고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가정 내 갈등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의 사례라든지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잠깐 듣고 싶은데요. 서영석 대표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글쎄요. 코로나의 장기화가 유독 다문화 가정에만 갈등을 조성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가족끼리 가정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이제 많이 길어지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아마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작년과 올해를 경험하면서 저도 주위에서 배우자가 일자리를 잃어서 몇 달째 집에서 쉬고 있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건 결국 가족 생존이 문제가 달려 있고요. 이게 장기화로 된다면 또 그 가정 불화나 뭐 이런 것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하여 지금 같은 시기에는 조금 더 세심하고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비단 다문화 가정만의 얘기는 아니지만 특히 이제 배우자가 실직을 하면서 집에 있을 때 또 소통의 문제들이 더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더 심화될 수는 있다라는 점에서 김부록 대표께서도 관련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자기가 이제 코로나19로 많이 힘들다 보니까 한부모 가정은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밖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집에 오면 시어머니, 홀로 계신 시어머니도 돌봐야 되고 두 자녀도 돌봐야 되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시댁에서. 그리고 신랑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따뜻하게 보살피고 고생했다고 하면 되는데 모든 게 하녀처럼 집에 오면 하녀처럼 다 시키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좀 그런 것이 좀 해소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 코로나19가 발생하는 것부터 사람들이 좀 예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렵다 보니까 내가 자꾸 대출 받으려고 좀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주 여성은 보이스피싱 몇 천만 원 당한 사람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경찰에 연계하고 이렇게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좀 더 가중되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운 어떤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뭐 누구나 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다문화 가정까지 우리가 또 관심을 안 둘 뿐이지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다 똑같이 또 겪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다문화 가족의 가족 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구경석 부장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굉장히 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보다는 생각의 차이나 문화적 차이가 큰 집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해의 폭이 좀 이렇게 낮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네. 그래서 가장 가정이 화목하고 잘 살아가려고 하면 서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 구조가 돼야 되는데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게 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는 저희 국제교육원에서 2018년도부터 1박 2일로 다문화 가정 어울림 마당을 저희가 캠프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 가장 그 키포인트는 뭐냐면 다문화 가족 각자 구성원들이 서로 역할을 좀 바꿔서 또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함으로 인해서 서로 이해관계를 좀 높이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공동적으로 이제 화분도 만들고 뭔가 만들기를 통해서 협력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됨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제 네. 그런 취지로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네. 올해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당일치기로 했는데 제가 와서 이제 처음으로 올해 했는데 가족들이 처음에 아침에 올 때는 굉장히 써먹써먹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번체만취하고 하는데 네. 오후에 갈 때는 얼굴색이 굉장히 밝아서 가족들이 전부 손잡고 뭐 할아버지 이모 그 자녀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챙겨주면서 가는 그 모습들이 매일 이런 모습이면 참 얼마나 좋을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씩 이런 어려움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 이제 좀 아쉬운 것들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가족 내 그런 갈등이 첨예하고 그런 어려운 가정들이 참여를 하면 좋은데 대부분 오는 가정들을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안 와도 되실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화목하니까 네, 또, 네. 더 화목하기 위해서 또 그렇군요. 오시는 것 같아서 좀 지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발굴해서 또 찾아가서 네. 그분들 어떤 가정을 좀 더 화목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어렵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문화 가정 어울림 마당을 통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들은 겉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오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찾아가는 어떤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서영숙 대표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요즘 이주가 보편화 현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은 국경을 넘는 이제 이주와 이주민에 관련한 문제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적인 문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혼 이주민들은 모국을 떠나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이 배우자로 부모로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아마 모국이 아닌 거주국인 한국에서 여생을 마감을 할 거라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는 실은 한국에 귀화를 하지 않고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결혼 이주 여성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들에 대한 이제 지원을 국적 여부를 떠나서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는 마음으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해서 지원을 하고 도움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정의 수용, 지원의 문제 이야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주민들이나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이 사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취업도 할 수 있고 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가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김분옥 대표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진짜 이주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주민들이 아까도 말했겠죠. 성별이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다방면으로 해서 취업하는데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주민들이 순간에 이제 내가 경제적 욕구만 채우기 위해서 간단한
것만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이주민도 좀 전문성을 키워서 좀 더 앞으로 좀 진출해 나갔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 한계에 거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비대면이다 보니까 시대에 좀 맞게끔 지금 우리가 좀 찾아가는, 아까도 말했지만 찾아가는 무슨 프로그램을 좀 해서 그 사람들이 자존감을 좀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북돋는 그런 일을 우리가 좀 찾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려면 우리는 이주민의 전문성을 양성을 해야 돼요. 양성을 배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좀 나가서 활동을 하고, 또 활동을 하다 보면 활동비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취업하고 연계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가는 서비스 우리가 좀 이제 좀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주민 취업과 사회 참여에 대해서 자, 이정석 교수께서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네, 방금 우리 대표님 좋은 말씀, 아웃리치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 주셔서 너무 같이 공감했고요. 제가 이제 이주민 관련 정책과 해서 경험했던 거 하나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 상호간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한테 잘 안내하고 설명하고 도와주는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서로 동질성 있는 그 구성원들끼리 그런 상호작용, 라포 형성 이런 게 중요한데, 제가 실례로 통일부 하나원 가서 한 3년 동안 강의를 나가서 보면, 거기는 이제 지금 이런 세터면한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다 보면 그분들과 이렇게 자리를 같이 이렇게 서로 상호 연계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사회에 나오면은 별로 그걸 반갑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 문화 형성이. 그래서 우리가 좀 해야 할 부분은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같이 북주민이지만 상호 지역이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른 점에서 성장해서 한국까지 왔지만 그래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 무엇보다도 이제 포인트는 어떤 것에 취합돼야 되냐면은 이분들끼리 자주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은 취업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가장 먼저 자기네들이 그걸 또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같은 구성원끼리인데 이런 통로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요. 또 이제 하나 덧붙인다면은 이제 사회 참여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다문화 정책이 아마 우리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현재도 수년이 지났습니다만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전반적인 정책 변화가 이제는 좀 수정될 필요도 있습니다. 틀에 대해서. 그래서 다문화 교육은 방문 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사후 관리, 또 통역 서비스는 대부분 다 정책적으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그런 이주민들을 취업 현장으로 끌어내고 또 그분들을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사회 참여에 동기를 부여한다 보면 일자리 창출이 가장 먼저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네.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이런 이주민들에 대한 어떤 초등학교 방문에서 각각 자기 나라에 대한 어떤 장단점,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예부 강의, 또 국제 교류에 대한 어떤 여행 캠프 이런 걸 만들어서 좀 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이런 이주민에 대한 가까움, 다가움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서 뭔가 좀 공동체 의식이 좀 출발할 수 있는 모티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게 사회 참여가 한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주민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사회적 시스템은 이제 필수적인 거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주민들이 역량을 스스로 강화하는 것, 이것이 가장 또 중요한 문제인데 스스로 이주민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서영숙 대표께서 먼저 한 말씀해 주시죠. 그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나 제도의 부족이 다문화를 둘러싼 갈등 요인이 된다면 그런 사회는 그만큼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주민들은 초국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신이 사회 문화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면서 또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교육이나 지원들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교육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이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교육이나 지원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봅니다. 네, 이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이런 교육들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김문옥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말씀하신 거 공감이고요. 진짜 우리가 그 일방적인 교육보다 쌍방향, 아까도 통합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게 통합적인 교육을 진행한다면 훨씬 좋고요. 그리고 이주민들이 역량을 강화를 하려면 일단은 한국의 언어 그리고 독서, 좀 한국의 뭐를 알려면 책을 좀 가깝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어떤 책을 가깝게 하는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있을 거예요. 저 책을 하면서 좀 자기 역량을 좀 키워나가고,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전문성을 키워야 누구한테 말을 좀 잘할 수 있고, 내가 한국에 있는 문화나 생활이나 이런 법 이런 거를 정보를 내가 잘 안내를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 사람들이 이 구성원 안에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이제 보면 좀 사춘기 이런 시기가 좀 됐기 때문에 사춘기가 접어들었을 때 내가 자녀하고 어떻게 대화를 할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사춘기는 내가 어린이에서 어른이 돼가는 성장 과정이잖아요. 이 성장 과정에 아이들이 사춘기에 변화가 생기니까, 내 몸에 변화가 생기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추려고 그러는데, 이 부모가 좀 다가가서 그런 내용을 잘 안다면 부모하고 자녀의 대화법이 잘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부모 교육을 좀 중히 여기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아이가 원하는 그런데 좀 관심을 가져서 네. 아이 입장을 좀 들어보면서 관심을 갖다 보면 훨씬 더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 사실 우리도 뭔가 몰랐을 때는 비슷한 경험을 갖거나 설레의 경우에 좀 도움 말씀을 들으면 훨씬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요. 경험을 토대로 한 이주민의 어떤 멘토 역할, 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장선상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 특히 자녀, 부모로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어떻게 키웠습니까?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걸 물어볼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혹시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이정석 교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방금 참 우리 여러 대표님과 또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셨다면, 이주민에 대한 그 역량 강화는 곧 다문화 가정의 자녀 양육 문제까지 같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관점인데요. 먼저 인파워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주민들 자신이 주체적 시민의식 배양이 상당히 필요하다. 본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나도 떳떳한 공동체와 시민을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풍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한 이분들이 자신에 대한 권리 주장이나 인권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소그룹 미팅 프로그램, 이런 걸 자주 함으로써 좀 더 본인들이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기회보장, 참여의식, 이런 것들이 강조되지 않을까라고 먼저 소디에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양육 문제에서는 현재 우리 상황이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녀교육에 대한 어떤 온라인 학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비스 강화나 어떤 세부적인 지원 대책이 펼쳐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부분에서는 사각지대가 있고 미흡하지 않나라는 점도 저희들이 반성해 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녀 양육 문제에서 모두에서도 우리 부장님이나 대표님들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언어 문제, 소통, 그 다음에 자신감 저하, 이 아이들이, 그 다음에 자아 정체성 문제, 저는 3가지 정도를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언어 소통 문제로서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거기에 적응하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한글에 대한 이해나 또 그러한 부족이 곧 학업 부진으로 성적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또 당연히 학교에 가거나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되고, 또 적응한 것이 매우 소극적이지 않을까라고. 두 번째는 이제 자신감 저하 문제입니다. 이 양육 문제에서 아이들이 뭔가 좀 당당하게 학교 가서도 또래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면서 뭔가 신바람 나는 학교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스스로가 외톨이가 되는 경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다문화 가정 아동은 어머니에게서 적절한 그 언어를 배우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학교로 나가다 보면은 학교에서도 교사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는 것도 결국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인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자아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극적인 아이들한테 한 자신감 동기부여를 한다든가. 마지막으로 이제 자아 정체성 문제인데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으로서 자아 정체감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과 남다른 외모, 또 친구들에 대한 따돌림, 자신감이 부족해서 학습의 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한데 뭉쳐지면은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사회에 어떻게 이것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지원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네, 네. 자 정체성, 자신감 저하 또 언어 소통 이런 세 가지 측면의 어떤 자녀에 있어서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는 요인들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구경석 부장께서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예,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다문화 학생들을 봤을 때 그 어떤 수준이나 학력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일반 학생보다는 큽니다. 크다는 얘기는 일반 학생들보다 훨씬 똑똑한 아이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뭐 3중, 4중 언어를 합니다. 아주 뭐 언어 영재처럼 공부도 엄청 잘하고. 그런데 한국어 자체가 안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아이들 스펙트럼이 요만하다면 일반 아이들 스펙트럼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다문화 아이들은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원초적인 문제는 이제 가정에서부터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아버지가 또는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지지하고 키운 가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존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부모가 외국인 부모가 있다는 것에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또 이중 언어도 상당히 잘하고 네. 굉장히 애들이 괜찮습니다. 우수하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전남 같은 경우는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남자가 외국인보다는 여자가 외국인인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이 많고, 또 어떤 가정이 많냐면 주로 농어촌 지역에 많이 또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네. 도시는 3D 업종이 또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이렇게 정신이 팔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양육을 어머니 혼자 하는 경우들이 생겨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결정적인 언어 발달 시기가 1세, 2세 이때 언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시기에 어머니가 언어가 아주 유창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다 보면 네. 지금 초등학교 들어온 아이들 중에서도 가끔씩 발음이 좀 이상하거나 그 다음에 또 어휘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그런 아이들이 지금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아이들도 개 중에는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저희가 항상 부모님들한테 권장을 할 때 부부가 함께 자녀 교육에 좀 참여해 주시면 네. 좋겠다. 특히 아버지가 우리가 교육학 이론이나 논문도 많이 나와 있는데, 아빠가 자녀 교육에 참여하는 집안과 그렇지 않는 집안의 자녀 교육의 어떤 아이들의 학력은 상당히 수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아버지가 교육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저희가 학부모총회나 이럴 때 많이 할 수 있도록 네.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왔을 때 학교에서는 이제 좀 전에 우리 이정석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트랙으로 지원을 합니다. 한국어가 안 돼 갖고 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어가 안 될까? 네.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가서 보니까 참 딱하더라고요. 뭐냐면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 친정에 맡겨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 취약 통지서 나오니까 데려왔죠. 네. 이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어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베트남 말만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이런 아이들, 또 중간에 외국에서 들어온 중도 입국 우리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네. 아이들이 위해서
지금 전남 같은 경우도 8군데 지금 한국어 학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남 선생님들이 한국어 수업을 하셔요. 그리고 작년 같은 때만 해도 한 70명 정도가 외국에서 들어온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한국어 학급까지 포함해서 70명이니까 이제 일반 학급에 좀 적게 갔겠죠. 네. 그런 아이들은 한국어 학급을 일반 모든 학교에다 만들어줄 수 없잖아요. 1명, 2명 온 데다가는. 거기다가는 저희가 강사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강사를 채용해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학생이 학교에만 들어오면 한국어 교육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다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부모들의 어떤 자존감이 낮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도 낮아 있는 상태인데 이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이중 언어를 굉장히 권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이중 언어를 잘한 아이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아이들이 굉장히 공부도 잘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존감 있는 아이를 딱 뜯어놓고 관찰하면 어떤 아이냐면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잘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네. 그게 게임이어도 좋고 축구여도 좋고 뭐든지. 그러면 그 아이들은 자존감이 커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은 이중 언어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고 이중 언어를 지금 학교에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굉장히 제가 교장할 때도 저한테 와서 교장 선생님 내년에도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베트남 아이인데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재밌다는 거예요. 네. 재밌고 예전에는 베트남 우리 할머니 댁에 갔어도 내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었는데 엊그저께 전화 왔을 때는 쭉 알아먹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족끼리 소통도 되고 또 친구들한테 자랑도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중도 입국 학생들이 지금 외국에서 들어와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고 학교 적응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올해부터 중도 입국 학생들만 저희 오늘로 불러서 네. 2박 3일 동안 진로 탄력성 캠프라 해서 아이들에게 꿈을 갖게 해주는 그런 캠프. 이제 그 애들이 거의 자포자기한 애들도 많습니다. 지금 네. 내가 왜 왔을까? 여기 올 필요가 없는데 엄마 재혼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지? 이러면서 그냥 투덜투덜하고 온 애들인데 2박 3일 지나고 딱 갈 때는 굉장히 밝은 얼굴로 선생님 언제 또 다시 올 수 없어요? 라고 묻고 지금 또 나갔거든요. 그래서 네. 코로나 상태지만 아이들 숫자가 좀 적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교육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정체성 부분도 저희는 단일 정체성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넌 한국 사람이야 하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어떻게 변하냐면 그 어머니나 아버지 외국인에 대한 정체성은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반쪽짜리 한국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정체성은 다양하게 있는 거야. 선생님도 선생님이란 정체성이 있지만 우리 집에 가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여것이 너는 베트남 사람도 해도 되고 한국 사람 해도 돼. 베트남 사람 또 친척들 만나면 베트남 사람처럼 행동하면 되고 또 한국 사람 부모님 앞에서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면 돼. 그러기 위해서 너는 좀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다른 아이들보다 가능성이 배가 되니까 네. 좀 더 열심히 이중으로도 배고 공부를 해야 돼라고 이제 조언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 그런 아이들 어떤 정체성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확립을 해가고 나름대로 또 아이들이 또 자존감도 갖게 되고 또 학교 생활에 있어서 아이들은 좀 선민 사상이라고는 좀 그러지만 나는 다른 애들보다 처진다는 거야. 다른 애들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교육적으로 아이들을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양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문화 가족의 어떤 자녀의 입장에서는 육아 환경에 따라서 이제 학습 격차가 클 수밖에 없고 다양한 그 현실을 반영해서 자존감과 자아 정체성을 올려줄 수 있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앞서 이제 또 한 가지로 가장 언급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건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주민 지원에 있어서 생존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주민에 대한 건강 지원은 지금 어떻습니까? 김분옥 대표께서 먼저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여러 기관에서 진짜 아낌없이 지원하는 거는 맞고요. 거기에 보면 생활꾸러미 아니면 다과꾸러미, 반찬꾸러미 뭐 이렇게 해서 다각도로 많이 후원하고 또 마스크도 후원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주민에 대한 생애 주기별 건강, 영양 이런 쪽으로 좀 안내나 정보나 이렇게 조금 더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그냥 이거 그냥 먹어 이게 아니라 그냥 대충 이렇게 자기 나라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그냥 해서 주잖아요. 영양 가치를 따지지 않고 그러다 보면 아이가 영양이 이렇게 편식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건강 지식이나 정보를 안내를 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결혼 이주 여성들은 건강보험료가 있어서 치료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필리핀 한 여자분이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못 견디다 집에 뛰쳐나왔어요. 근데 이게 남편이 신원 보정을 해주지 않아서 불법 체류자가 돼버린 거예요. 네. 불법 체류자인데 일을 하다가 이제 수술했어요. 고관절 수술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의료비 지원을 하나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제 어디 기관에서 이렇게 후원해 준 데서 저희 연합회도 이번에 다른 데서 후원 받아서 이분한테 전달하고 병원비도 일부 저희들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3개월, 4개월 동안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건강 상태의 지원은 우리가 어떻게 해주시 우리가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진짜 기본 생존을 할 수 있도록 도와는 줘야 돼요. 일단은 휴대폰 선불폰이다 보니까 휴대폰 충전이 안 돼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달달이 5만 원씩 후원해주고 있어요. 연합에서. 충전해서 아이하고 소통하고 저희하고 연락이 돼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기본의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안내나 이런 거리 조금 더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왜냐 미등록자들은 솔직히 자기가 신분이 그러다 보니까 네. 노출되기 좀 싫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네. 이제 어느 기관에 이런 데서 도와주는 의료 지원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이상의 병원에 치료를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좀 부분을 대불 제도라는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상세하게 안내줘서 이 사람이 건강해서 좀 더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관련해서 이정석 교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주 방금 우리 김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현장 사례를 같이 접목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물론 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 이주민에 대한 건강지원청은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에 대한 건강 지원은 사각지대에 있다라고도 아니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본다면 이제 건강 지원에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이주민은 아직도 차별받는 존재라는 걸 제가 뭐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지난 6월 22일입니다. 뭐 이주 인권단체에서 한번 그 의견서 발표한 걸 제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았는데 전 사회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하는 가운데 이주민들은 자기네들 주장은 배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지원면에서 한 사각지대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아마 온 국민들한테 이렇게 토로를 한 것 같은데요. 거기 주요 골자를 보면 이겁니다. 마스크 비분 정책이랄지 재난지원금 지급, 진단검사 등에서 자기네들은 이주민 차별은 예방 백신 접종에서도 여전하게 뭔가 차별되고 있고 폐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공론화를 갖다 삼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정부에서는 이주민들에 대한 생애주기별 건강 시스템 프로그램도 매우 중요하고 또 정부 당국에서도 관련 걸 정비하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은 이주민 건강이 곧 우리 공동체 건강임을 먼저 인식을 하고 네. 정책 기한이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또한 이들에 대한 차별 문제나 소외된 문제, 배제된 문제가 다시는 그분들한테서 나오지 않도록 이주민에 대한 건강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새롭게 한번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신체적인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심리적인 고충이 굉장히 크잖아요. 심리 상담 지원의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구경숙 부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아마 이제 다문화 가족의 어떤 그 한국의 안정적인 정착 과정에서 가족끼리 일어나는 어려움이라든가 이렇게 문제 있는 부분들은 아마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전남 상담사 선생님들께서 사례 관리를 하시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어떻게 상담할 것이냐. 결국은 이제 저희 학교는 위클래스나 위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상담 교사 선생님들하고 상담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 전공하기 전에 전공하는 그 과정에 또 전공하고 난 다음에 다문화 학생에 대한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좀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도교육청 장학사로 있을 때 2017년도부터 전남에 있는 상담 교사 선생님하고 상담사 선생님들을 전부 본청 담당 장학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때 전체적으로 한번 연수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해놓고 제가 또 이제 작년에 국제교육원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어느 학교를 갔는데 또 거기는 또 새롭게 임용돼서 오신 또 상담 교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또 얘기를 하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올해 상담교사 선생님 40분하고 상담사 선생님 40분을 1학기 때는 상담교사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한 15시간 연수를 했고 2학기 때는 이제 상담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상담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이렇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상담을 하고 그 사례를 어떻게 적용을 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연수 지원을 지금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이렇게 이제 가정에 대한 세세한 것들은 또 저희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전남에 22개 시군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센터하고 또 저희가 연계를 통해서 가정에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아이한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또 센터 쪽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또 상담을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마 이제 이렇게 상담 건수나 사례가 좀 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염려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이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새로운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이 보는 어떤 시각과 관점들을 좀 다양화시켜서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최현숙 대표께서 좀 덧붙여 주시죠.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 한국이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를 했고요. 그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영구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우리 지역에도 이주민 상담사가 직접 상담을 해주는, 모국어로 상담을 해주는 다누리 콜센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서로의 신뢰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더는 이제 복지 대상자, 수혜자, 차별적 성역할의 이제 담당자로 국한되어 인식하지 않고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과 지지 그리고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신 다양한 지원책들, 이제 건강 지원, 상담 지원, 심리 지원까지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러한 지원책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문화 가족 또 이주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의 중요성. 김준옥 대표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다문화 가족의 지원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은 진짜 이 지원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모르는 정보에 참 약한데 노출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조금 더 다가가려면 발굴을 해내야 되거든요. 이게 이런 것이 있다는 걸 누군가
한데 전파를 해야 돼요. 근데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협동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전파하는데 조금 더 사각지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좀 도와주는 이런 체계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지원 어떤 지원책이 있으면 그거를 각 나라별 언어로 그거를 번역해서 좀 배부를 하는 것이 뭐 내가 이것을 번역해서 막 돈을 받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진짜 필요로 한다 하면 이거를 번역을 해서 배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광주 경찰청에 하고 같이 모든 프로그램 아니면 보이스피싱 그리고 코로나 예방법 이런 거를 우리가 번역, 통역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국어로 좀 해서 배분을 하고 각 기관 단체에 저하고 관계 없다는 게 아니라 다 관계가 있거든요. 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더 보급적으로 이렇게 서로 홍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구경석 부장께서도 뭐 지원책 홍보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을 널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는 이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학교가 공문이 홍수라 이렇게 다 읽어보지도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든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쪽과도 또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외국에서 들어온 중도 입국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방치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들 또 물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한국말도 못 하는데 바로 학교 들어가면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붙잡았나 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몇 개월씩 공부하다가 이제 학교 가도 된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늦게 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렇게 어떤 학생들인지 간에 중도 입국한 그런 학생들은 저희가 18세 미만은 어느 학교에서든지 다 받아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입학 절차들, 그 다음에 또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면 어떻게 또 신청해야 된다는 것, 한국어 교육의 어떤 신청이라든가 다문화 교육 어떤 신청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리플렛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 이렇게 김옥분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남에는 한 6개 국가가 85% 차지해요.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이든가. 그래서 자, 이 6개 언어로 이걸 다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리플렛을 한국어랑 6개랑 번역된 것을 우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에 이제 가장 많이 오시니까 센터에 보내고 그다음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 바로 학교에 취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공문으로 또 학교에 또 이렇게 안내를 또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희 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하고 나름대로 또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리플렛으로도 안내를 하고 하지만은 공문으로도 보내기도 하지만 저희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에다가도 저희가 전부 다 올려놓고 언제든지 와서 거기에서 또 사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문화 가족의 지원 방향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구분되고 구별되는 건 원하지 않는다. 특히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 자체도 용어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그냥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민들의 이제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를 위해서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또 앞으로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끝으로 한 분씩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서 교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문화 가족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인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서 같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적인 여건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들에 대한 사회 문화 경제적 변화와 더불어서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중요성을 먼저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다문화 정책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할 부분인데요. 결국 우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 개선입니다. 그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 의식이 되겠고 함께 같이 간다는 거, 또 그런 발전적인 요소로서 어떤 소양 교육을 다문화한다든가 적극적인 어떤 사회 참여와 상호 교류를 통해서 이들에 대한 방금 좋으신 말씀들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수용성 제고에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따라서 정부에서도 거기에 걸맞는 제도적 역할을 본다면 우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서도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그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하고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방자치제나 정부에서도 또 어떤 특성화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수요 욕구 조사가 상당히 많이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센터 기능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현장에서 가장 1차 현장이면서도 우리 이주민이나 다문화 가족 식구들을 가장 먼저 접하면서 고충상 거기에 대한 어떤 애로사정 이런 것들을 낱낱이 어떤 사례집을 만들고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의 어떤 사례를 격독 발견해서 아웃리치 서비스로서 이들을 함께 보듬고 나간다면 좀 더 우리 대한민국은 건강하고 앞으로 정말 신바람 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서영숙 대표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 20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는 인구의 고령화, 저출산, 노동력이 부족 등등으로 그 이주민들을 우리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발전을 하였지만 이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잘 지낼 것인지 그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이주민의 인권이나 참정권, 노동권의 문제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주민들을 이제는 더는 다문화 사회 건설을 위한 좋은 파트너로 인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통일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주민들을 적극 수용하고 또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통합의 경험은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특색 있는 다문화 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을 비롯한 모든 이주민은 우리의 소중한 인적 자원이며 우리와 함께 살아갈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제이주문화연구소도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또 만나는 만남의 장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김분옥 대표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 진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계는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해요. 타 문화를 비방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시기에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미래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바르게 교육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돕는 일인데요. 이것이 바로 다문화 세계 국가를 지향하는 다문화 대한민국에서 미래 사회를 위한 우리가 끌어나가는 중요한 과제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다양하고 열린 생각, 열린 마음으로 시야를 좀 넓혀야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경석 부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지니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다양한 사고 속에서 선진국었던 훨씬 더 삶을 질을 갖다가 개선하고 그다음에 윤택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성을 어떻게 우리가 존중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패널 분들께서 모두 인식 개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인식 개선의 벽을 뛰어넘어서 이제 저는
뭐 다문화 가족이든 뭐 그다음에 여기 뭐 이주민이든 정주민이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존하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충돌의 어떤 접점을 화합을 하면서 함께 더불어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이 사회에서 많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건강하고 윤택한 사회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문화를 가진 이주민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건강한 인식 변화가 함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근로자, 또 외국인 유학생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서 함께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편견과 시선이 사라지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